고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본격 토크쇼 나라걱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부쩍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나라걱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십니까? 그 걱정 덜어드리고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나라걱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나라걱정위원회의 국민위원이 되시는 것이고요. 먼저 저희 새 방송 나라걱정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걱정할 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있었던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처리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외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테고요. 또 아이 키우는 분들은 교육 문제, 또 육아 문제 이런 걸로 걱정 많으실 거고요.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즘 또 대통령이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또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많은 걱정을 털어보자는 큰 뜻을 품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맨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회 주제를 정해서 한 분의 증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털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은 이제 위증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숨김 없이 그리고 보탬 없이 잘 증언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분들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증인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위원회 1차 회의잖아요. 오늘의 걱정 주제, 첫 번째 회의 안건은 바로 짜잔, 전쟁 위기입니다. 토끼가 너무 귀여운 게 아닌가 싶으신데요. 걱정 인형으로 오늘부터 함께 방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3일부터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되었죠. 이름하여 이제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13일부터 23일까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 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3일까지 11일간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방어적 훈련을 넘어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까지 시나리오에 넣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찾은 B-52 전략 폭격기, 이지스 구축함처럼 미국 최첨단 전략 자산이 참가하는 가운데 20개 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이 한반도 전체를 전쟁 구역으로 가상해 실시합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오늘 미군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었다고 하면 당장 전쟁 태세 준비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당장 전쟁 나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전쟁 연습하다가 혹시나 정말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연습은 일본 자위대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위험성 또 그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군사 연습,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 위기까지 관련한 걱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라걱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장열 전 국방대학교 교수님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증인으로 모신 분, 과연 증인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이 알고 싶다 문장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요. 군복무만 총 41년 7개월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대령으로 예편하셨고요. 군인이지만 독특하게도 또 물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군대와 물리학 연관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잘 몰랐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후에 육군 3사관학교와 국방대학에서 교편 잡으셨습니다. 국방부 NSC 전략기획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도 일하셨고요. 국방부에서는 한미 미사일 협상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과 함께 현재 하시는 일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백수라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백수가 또 과로사 한다는데 좀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증인으로 너무 많이 출석을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인에 앞서서 이 걱정 인형은 우리 증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끌어안고 걱정을 끌어안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이슈 아니겠습니까?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인데요. 뭐 어떤 훈련인지 한번 간략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이 훈련은 명칭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채택한 하드웨어 쪽으로 강화된 것 같아요. 이 방패라고 하는 거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소위 FG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보호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의인화된 그런 것인데 이건 굉장히 많은 그 전략 자산, 그다음에 병력을 비롯한 이런 하드웨어적인 굉장히 강화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훈련에서는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공군, 해군, 그다음에 한미군의 그 해병대 이런 각급 부대들과 각 병종들이 거의 뭐 총 출동하다시피 하는 그런 훈련이고 명분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이런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방어 단계를 생략을 했어요. 바로 공격으로. 바로 이제 공격으로 들어가는 반격이라고 그러죠. 방패 훈련이 아니라 반격 훈련이구만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북한이 이제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저지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휴전선을 통과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점령해서 점령 후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군정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방어 단계는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고 반격부터 하는 것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그런 이제 훈련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 군사 행동의 그 기간으로 봐서는 뭐 10일이 아니라 거의 한 보름 이상의 그 효과가 있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략자산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전개된다는 것도 좀 아리송한데요. 쉽게 생각해서 미국의 엄청난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전략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 그러니까 뭐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전쟁 지역에 전쟁의 판세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걸 이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군사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대량 파괴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의 전쟁 능력을 파괴시키는 거 이런 건 이제 전략적인 군사 행동. 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핵무기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핵무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재래식 무기하고 타격 체계들이 통합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전략적인 군사 행동인데 전략 자산이라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대개 공군의 전략 폭격기 그 이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는 첫째가 장거리예요. 수천 킬로미터 정도 날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죠. 핵무기가 폭발하는 그 부분은 뭐 얼마 안 돼요. 몇십 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폭탄으로 만들면은 다른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톤씩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훈련에 투입돼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기동을 하는 거 이런 걸 전개라고 그러는데 전개하고 배치가 좀 다른 점은 배치는 거기 상주에 있는 거예요. 이 상주에 있는 전력들이 활동하는 거.
근데 아무렇게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이번에 폭격기가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전투기가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해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육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이제 어떤 그 형식에 따라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전개라고 그래요. 요컨대 전략 무기가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제 배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한 절반쯤 들어가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SCM이라고 하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한다라고 이렇게 배치하고 전개를 좀 이상하게 엮어놨어요. 근데 전개는 전개인데 그리고 배치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전개하면 그것도 배치에 가까운 배치 거지. 이제 버금가는 거죠. 예, 이번에 한 11일 정도 10일 정도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들을수록 원래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더 고도화된다고 할까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전략 자산이 전개된 게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니죠.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죠. 이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었던 왜 그 한미 공중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왜 비질런트 스톰.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우리 한국 비행기가 대한민국 비행기 140대가 동원되고 미국 비행기가 한 100대 동원되고 그리고 그 호주의 이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돼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왜 대한민국에서 하루를 더 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하루 더 하는 사이 이제 비욘비 랜서가 와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또다시 한미 공중 훈련을 할 때 그 비욘비 랜서가 가운데 서고 양쪽으로 왜 이런 그 편대 비행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비욘비 랜서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 그 전략 폭격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적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핵탄두를 수십 기를 싣고 출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제 제대로 표적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은 북한은 B-1B 비행기 한 대, 두 대도 필요 없고 한 대면은 주요 도시들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미국은 또 북한이 목표가 아닙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 전력을 비록 이제 개수는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1,500에서 2,000발 정도 작전 태세에 있고 이게 이제 전략 폭격기가 한 대 뜬다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 한 대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연합훈련, 군사훈련에 대해서 소위 경기를 일으키고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까 부위원장 질문하셨지만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전략 폭격기가 뜬 것은 사실 수십 년 됐어요. 왜냐하면 전략 폭격기 출현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의 팀 스피릿 훈련이라든지 그게 벌써 70년대 중반이니까 거의 한 40몇 년 돼가는 거죠. 5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그때부터 출연했고 최근 들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출연한 것은 2017년이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막 말폭탄 주고받았을 때 포탈리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한반도에서 거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고 군인들은 특히 거의 전쟁 준비할 정도로 그때가 2016년, 17년이었어요. 특히 2017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훈련 중에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해도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하다가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 이 한미 연합 훈련 도중에 무력 충돌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하다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경우는 그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죠. 왜 훈련하는지. 그건 사실 그 총구를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것만 조정해버리면 바로 침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지금까지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연례적이고 방어 훈련이라고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침공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렇죠. 때문에 북한이 침공하지 않으면 아니다. 훈련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인데 그 전문가들한테는 말장난일 뿐이죠. 특히 이제 북한한테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 중에 전쟁으로 비유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상 예비 행동으로서 훈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우발적인 충돌이죠. 이것은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이 훈련할 경우에는 우발적 충돌이라는 것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거의 국가 총동원 상태예요. 모든 인민군들이 다 비상 상태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발적인 충돌일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도 좀 덜 위험한 경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돼요. 지금은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저기 군사 직통전화 이건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이고 군사적인 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많은 병력들이 실제 기동 훈련을 하고 화력 연습을 같이 쌍방이 같이 하는데 소통 채널이 없다. 그나마 또 조금 더 덜 위험한 것은 좋아 충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하고 서로 물러나는 거예요. 서로 이쯤 했으니까 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소통 채널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폭격기로 어느 한 지점을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어느 한 지점을 폭격을 했어요. 포탄이 막 날아다닙니다. 수백 발씩 포탄이 날아가요. 그 정도 하고 나서 조금 쉬면서 이쯤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포탄이 날아온 것은 분명히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결단력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결단력의 경쟁까지 가버리면은 전쟁으로 치달아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갈 수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무장을 한 뒤부터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곧 한반도에서의 전면 핵전쟁입니다. 그럼 실제로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전면전은 왜냐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그냥 전체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은 전체 국가의 명운을 건다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근데 말이죠, 선생님. 우리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제 핵전쟁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주로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떨어졌던 핵 무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 한반도에서 상상하기 싫고 참 끔찍한 얘기긴 한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는?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정말 불행한 인류의 역사지만은 그건 전쟁이 아니라 말하자면 폭격 시험이었어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실전에서 한번 시험해 본 거였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의 한 7, 8만 명씩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도시가 합쳐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즉사를 했고, 근데 핵무기가 터졌을 때에 즉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인인데 크게 봐서 직접 어떤 폭풍 효과, 파괴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력한 방사선 이런 것으로 죽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그 즉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당하면서 몇 년 내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50만 명 이상이 1945년 8월부터 해가지고 약 5년 동안에 거의 50만 명이 추가로 죽는 걸 통계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1945년보다도 훨씬 인구 밀도가 높은, 거의 뭐 한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지역, 또 평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은 북한은 더 심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평양이 사실 거의 다예요. 중요한 어떤 평양이 완전히 초토화된다. 그러면은 남북한이 바로 공멸하는 시나리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소위 전략 핵무기, 그것은 되게 메가톤급이에요. 이것은 히로시마 탄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한 50에서 60기 정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동원했을 때에 그거는 전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한미 연합훈련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것은 그 재래식 훈련이거든요. 핵전쟁을 가정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어요. 훈련 어떻게 하느냐? 뭐 소총 쏘고 대포 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북한이 공격했다. 어디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대가 투입돼가지고 어떻게 밀고 나간다. 휴전선을 어떻게 돌파한다. 공군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핵전쟁은 시나리오가 아무런 우리의 미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핵전쟁의 가능성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 전쟁 연습이 무엇을 위한 전쟁 연습인지. 말씀하신 거 들으면 들을수록 원래 미국의 이런 전략 자산이 전개됐다면 좀 반기는 분위기도 있고 또 미국의 그런 거 덕분에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전쟁 연습이 전쟁을 부르고 무기가 무기를 부르고 이러다가 정말 공멸, 파괴로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정말 나라가 걱정이 갑자기 더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심해지는데요. 아니 걱정위원회가 걱정을 덜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걱정이 걱정되고 커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이렇게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볼 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미군이 지금 한반도에 거의 한 2만 7천, 8천? 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많은 전략 무기들이 들어와요. 이 막강한 군사 자산을 거느리고 육해, 공군, 해병, 우주 자산, 사이버 자산까지 전부 통합해가지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반도. 미국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안 하더라도 거의 전쟁 공작을 한다든가. 자, 이 전쟁을 항상 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전쟁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투입할 수가 있죠. 투입을 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투입할 수가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훈련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1년에 2번 하는 이 훈련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가 네, 한미연합훈련 필요하고. 반대한다고 막 시위하고 저 유인물 뿌리고 기자회견하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군요. 그래서 말은 한미연합훈련이지만은 사실은 미군의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이에요. 네, 바로 이해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훈련은 북한의 남침,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레토릭, 핑계, 이고 명분이고 미국이 주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봉쇄하고 차단하고 할 것이냐? 중국의 동북쪽,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북쪽이죠. 동북쪽에서부터 이제 한반도가 달려 있고 그 밑에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호주, 인도까지 걸려 있죠. 쭉 선이 그어지죠. 쫙 선이 있죠. 이거 완전히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렇게 포위한다고 해서 중국이 포위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이고. 적어도 하여튼 군사적으로 그런 라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라인 중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튼튼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맨 꼭대기 동북아시아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바람, 요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필요성을 미국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되려면은 한국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 비중으로 따질 때는 미국이 굉장히 더 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실현되려면은 한국의 작은 필요성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윤석열 정부가 딱 거기에 그것을 너무 반갑게 받은 거죠. 너무 정말 반갑고 기쁘게 받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훈련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만에서 어떤 작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대만은 바다하고 연결돼 저기 갈라져 있잖아요. 해군 전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공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으로 상륙했을 때 해병 작전이 필요해요. 공군, 해군, 해병 훈련을 한반도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